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구 제13강 오늘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편입니다. 오늘은 국가기관 중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법원 그리고 헌재 구분시켜 놓은 명확한 이유를 캐치하는 게 오늘의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먼저 법원과 헌재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생각의 쟁점은 능주고등학교 학생 자치법정 규정인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0학년도 능주고 학생 자치법정을 구성하고자 관련 규정 제정이 한창입니다. 목적과 구성을 정하고 재판 대상자 선정 및 긍정적 처분 등을 정하면서 과거, 기년도, 2019년도처럼 벌점을 탕감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 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시하는데 의견이 한참인 것으로 현재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치법정의 역할은 우리나라 어떤 헌법기관과 유사할까? 여러분들 이건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시 답안으로서. 당연히 정해놓은 규칙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자치법정 규정은 그렇죠. 국가기관 중 사법부와 굉장히 유사함을 알고 있죠. 오늘 배우려고 하는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우리는 사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먼저 국가기관 중 사법기관이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이겠죠. 그렇다면 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본권 중 청구권을 통해서 재판 청구권을 통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구제받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반사적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재판 절차 혹은 그 재판의 내용 이걸 판례라고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서 예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하고 났을 때 그 해결을 청구해야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국가기관에서의 법원의 독립. 두 번째, 그 소속하는 즉 재판의 결정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법관도 어떠한 이해 당사자로부터 독립이 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의 독립과 추가적으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법관이 행하는 재판 또한 당연히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은요, 크게 세 가지. 법원의 독립, 두 번째, 법관의 신분상 독립,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왜 독립을 시켜놓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 법관은 그러면 재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전을 기준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우리 헌법에서는요.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헌법 103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해서 독립하여 재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신분상 보호를 통해서 재판이 되는데 이 재판의 독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법관의 양심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 윤리학에서 말하는 양심은 어진 마음이었습니다마는 법관에서 말하는 이 우리 법학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요. 그렇게 행동함이 옳다고 믿는 법적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CF 본 적 있나요? 다 노라고 하는데 난 예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 예스라고 말하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능주고등학교에서 가장 핫한 동아리 소수의견 선생님 동아리잖아요. 선생님 말해놓고도 부끄럽습니다. 왜? 학생 수가 너무 노코멘트. 자, 우리 이 소수 의견이 기본적으로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인즉슨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게 옳다고 믿고 있어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옳다면 끝까지 주장해야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호소견을 발현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는요, 당연히 법관의 양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 자, 선생님이 이야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신분은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해줘야 되고요, 훨씬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반대로요. 그 자유로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발현한 재판은 그 무엇보다도 그렇죠. 공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사법부에 우리는 지위를 받죠. 법원과 헌법재판소요. 그럼 먼저 법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법원의 구성입니다. 법원은요,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두 개로 했죠.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대한민국은 삼심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일반적으로 법원 기관이 세 개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법원의 구성은 헌법에서요, 대법원, 그 외 각급 법원 이렇게 이원화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것은 선생님이 앞에서 실수했네요.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에 아마 규정된 것으로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맞는지 여러분들 심화학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자, 대법원부터 가겠습니다. 대법원은요, 대법원장이 있고요. 그 외에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법원은요, 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대법원장인데요. 대법원장에다 별표를 쳐주길 바랍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행정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 중에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대통령의 업무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법기관 중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는 대법원장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임기 6년에 중임이 불가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대법원장 임명권이라고 써서 낸 친구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훌륭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그 과제를 내줬던 이유는 이와 같이 이후에 나올 내용까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흔히 이런 친구들을 리갈 마인드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를 한 건데 구태여 지적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이걸 리갈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혹시 맞춘 친구가 있다면 꼭 법조계로 진출하시기를 강력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저 갈게요. 임기는 6년이고요. 중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야 될 부분은 국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 중임 불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법관 가겠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겁니다. 제청을 하면 똑같이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국회의 동의를 얻으셔야 되고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얘는 뭐가 가능해요?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대법관과 대법원장, 즉 대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들은 법관들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구나. 아하,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대법관은 연임이 가능한데 대법원장은 연임이 불가능하구나.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급 법원의 법관 보겠습니다.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요. 임기는 10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대요. 자, 중요한 부분은요.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근무하고 있는 대법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각급 법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법원을 구성을 볼 때 대법원하고 각급 법원을 조직이 된다. 즉 대법원과 그 외 각급 법원으로 분류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봤을 때 대통령이냐 혹은 그 사법기관의 수장이냐 이렇게 분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면 좋겠죠. 대한민국 법원의 구성을 봤으면 당연히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할 보겠습니다. 역할은 크게 사법권 그리고 사법행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법행정권 말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수업 그렇죠. 그다음 플러스 교육 과정이 잘 운영되게 하는 행정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법권과 그 사법권이 잘 실현될 수 있게 기본권이나 권리 구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행정 기능인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법원이 사법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심급 제도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심제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심급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심제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특허권이라든지 혹은 어떤 선고제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신급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당해 재판에서 불복한 자,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당연히 나는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옳은 걸 수도 있고요.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수에게 그르다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줌으로써 시민들의 권리 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삼심제를 인정을 하죠. 삼심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1심 법원의 판결의 불복. 쉽게 말해서 첫 재판의 판결의 불복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거, 2심이라고 합니다. 2심 재판에 청구를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요. 소를 다시 냈다라는 뜻의 항소. 다시 또 재판을 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그 또한 불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있는데 이걸 상고라고 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항소, 상고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불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절차를 상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소제도 안에는 재판상에서 1심에서 2심 갈 때의 항소, 선생님이 방금 실수했죠. 상이 아닙니다. 항소, 2심에서 3심 갈 때의 상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는 별건으로 항고와 재항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항고와 재항고는 재판이 아니고요. 어떤 사법기관의 결정이나 혹은 그의 효력을 갖는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불복할 경우 난 이게 불복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1심 법원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집행명령이 떨어졌는데 따르지 않은 겁니다. 난 그 집행명령이 억울하다 하고 내는 것을 항고. 그래서 그 항고도 내가 봤을 때는 또 억울해요. 불복합니다. 다시 내게 되는 걸. 그런 것도 역시 재항고라고 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재항고도 2심에서 3심에 관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주무를 하죠. 그래서 항고와 재항고는 명령이나 결정, 항소나 상고는 재판에 관한 부분인데 특히 상고와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신급제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민형사사건의 신급제도부터 보고 갈게요. 앞에서 봤어요. 1심에 불복했을 때 이루어지는 걸 항소. 그럼 2심이 시작하겠죠. 이 2심에 불복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상고. 반대로요. 1심 명령이나 결정에 반대하는 거 불복했을 경우 항고. 2심의 명령이나 결정에 반대하는 걸 재항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3심제에서 2심을 항소심, 보통 3심을 상고심이라고도 부르는데 특히 3심을 다른 용어로 법률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런 거냐면 대법원은 피고인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요. 오직 법률의 해석만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를 법률심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 대법원의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참여해서 하는 이루어지는 변론, 어떤 자신의 사실관계를 말하는 변론관계가 없음이 특징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3심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건을 무조건 3번 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1심이나 2심에서 그의 이해 당사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즉 상소를 내지 않으면요. 거기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또요. 2심에서 당사자가 상소했어요. 그럼 3심 가겠죠. 그럼 법률심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법률심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2심 재판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잘못 판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다시 2심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재판 보십시오. 1심 했고요. 2심하고 3심까지 냈는데 3심에서 다시 2심으로 파기환송했죠. 그럼 기존의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겠죠. 그럼 총 재판 몇 번 한 겁니까? 4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3심제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꼭 3심제도가 3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3번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행정사건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법과정치에서 정치화법으로 바뀌면서 제외된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다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법원 봤으면 헌법재판소 봐야죠. 헌법재판소의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요,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요.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요.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자,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그리고 3명은 대통령. 뭘 의미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개의 3권의 권력이 기관에서 이 셋을 각자의 셋을 추천해서 9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거기에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은요. 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국회의 동의 동그라미. 정답에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과제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적어낸 사람도 있었는데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건 몰라서 검색을 했건 혹은 책을 찾아서 확인했건 헌법재판소장 혹은 대법원장을 써서 제출했다는 친구들은 리갈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꼭 법조계로 진로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자, 마저 이어서 갈게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가지고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이었습니다. 오늘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실제로 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심판합니까? 헌법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심판에는요,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헌법소원 심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이 있대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가 있냐면요. 형광펜. 여기에는 지금 적어져 있지 않는데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위에다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부터 어떤 검사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내가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즉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면 그렇죠. 법률의 위헌 여부가 가장 중요한 단어 빨간색으로 쌤 써드릴게요.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기소가 되는데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동그라미 법원이 본인이 결정을 하든지 법원 스스로가 결정을 하든지 혹은 내가 이해 당사자인 나의 피고인이 이건 이 법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만 이것을 요청하는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이 심판 제도를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위헌법률 심판은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 거냐면 자, 심판 대상 법률이거나 혹은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되면 그 즉시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국회가 바로 해당 법률 혹은 법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와 관련돼서 하고 있던 나의 재판의 전제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은 중지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범죄에 소속이 되지 않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다분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 예들인데요. 대학 주변에서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학교 보건법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어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고 그 극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그래 이 학교 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했어요. 뭐라고? 위헌이다 라고 결정을 했고 자연스럽게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고 이분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이런 사항들을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 가로 열고 법원이 직접 하는 거 직권이라고 합니다. 혹은 당사자가 신청했을 경우, 즉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여야 돼? 내가 그 관련된 법조항으로 현재 재판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른다?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린 사례가 있었죠. 탄핵 심판입니다. 대통령이나 혹은 고위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 또는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누가 내는 겁니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내는 겁니다. 탄핵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내는 걸 소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국회 탄핵 소추 동그라미.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보고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예요. 당연히 이 판결과 나옴이 동시에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들은 바로 직권이 해지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권한쟁의 심판 나옵니다. 자, 권한쟁의 심판은요, 첫 번째, 국가기관끼리의 싸움, 두 번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싸움,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싸움이에요. 자, 이건 각자가 모였을 때요, 본인들의 권한의 유무를 가지고 혹은 범위를 가지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이해 당사자가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은 예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저희 같은 전라남도와 광주시 어떤 구획을 구분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강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에서 이 강이 모호했던 겁니다. 이 물의 상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광주시가 지나고 있었고요. 하류 쪽에 전라남도가 지나고 있었는데 상류 쪽을 가지고 있던 광주시에서 이 부분을 상하수도에 관련된 공사를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댐을 지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그 물을 못 받게 됐고 이것은 권한을 넘은 거 아닌가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행위, 댐을 짓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 관련된 사업들이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항, 이런 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정당해산 심판 가겠습니다. 자, 정당해산 심판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순서를 바꿔서 해야겠네요. 자, 정당해산 심판 세 번째 거 볼게요. 어떤 국가 정당이 있어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고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 정당의 목적이 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북한을 찬양한다는 등,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는 등, 사회주의를 신봉한다는 등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누가 하는 겁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정부요. 그 다음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정부에 빠져있죠. 꼭 적어주십시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국가의 중요한 것 사안을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이 관련된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고요. 심의를 했을 때 이것을 심판하면 옳다 싶으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하겠죠.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 관련된 부분을 판단해서 심판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유명한 정당이 있었어요. 2013년이었는데요. 통합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그 정당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났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과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한 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되게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짚고 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A 정당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이 A 정당이 정당 해산으로 심판에 의해서 해산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던 국회의원이 문제인 겁니다. 왜 문제인 거냐? 물론 그 국회의원은 그 정당과 같은 색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당과 목적과 활동이 같았기 때문에 그 정당에 가입을 했겠죠. 근데 그 관련된 국회의원은 누가 선출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선거를 통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비례대표 후보는 아니었고 만약에 지역구 의원이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권으로 국민의 대리권자로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과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났다고 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까지 이 부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국민이 뽑긴 했어도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위배되었다. 그럼 당연히 직권 해지되는 거, 의원직 상실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민주적 기본 질서나 활동이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인데요. 이 헌법소원 심판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인데요. 권리구제형은 뭐냐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 행사를 했어요. 혹은 행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행사했거나 혹은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 혹은 이걸 우리가 당사자주의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피해를 본 사람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뻗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뻗는 거라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거죠. 뭐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사례죠.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그 구치소 공간이 너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키가 186 정도 됐던 수용자가 그곳에 수용하고 있으면서 다리를 다 못 뻗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니 이거는 법무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키가 큰데 어떻게 나의 키가 다 발을 뻗을 수 없을 만큼의 사이즈로 구치소실을 만들어놔서 내가 나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게 만드느냐? 이건 나 억울하다. 실제로 청구했고요.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거치고 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위에 나와 있죠.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에서요. 당사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근데 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해 버린 겁니다. 즉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위에서 봤죠. 위헌법률 심판은 반드시 누가 내게 돼 있어요? 법원이 내게 돼 있어요. 법원 직권으로 하든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근데 이 법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실제로 위헌법률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한 번 더 그렇죠. 기회를 준 겁니다. 신급 제도의 연장으로 보면 좋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심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누가 내는 겁니까? 당사자가 직접 내는 거고요. 그만큼 억울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빼먹고 간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여러분들 위헌법률 심판 나와 있죠. 동그라미. 맨 밑에 위헌심사 헌법소원 심판 있죠. 동그라미.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으로 화살표 치시고요. 뭐라고 적어놓으시면 되냐면 그렇죠. 법원에서 기각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이와 는 별건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에다가는 보충성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놓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받았는데 혹시 다른 법률로 인해서 혹은 다른 구제 절차가 있어요. 만약에 민원을 낼 수 있고 혹은 옴부즈문 제도가 있고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사항이 있어요. 그럼 그걸 거치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전달이 되게 되면 업무 과다로 9명의 재판관이 다 모든 것을 처리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에 민원을 소지하기 위해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른 구제사항이 있으면 다 거치고 더 이상의 구제사항이 없는 마지막 최후의 보류로 쓰십시오 해서 나온 제도인데요. 이와 같이 가장 최후의 보류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법학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로서 보충성 꼭 기재해 놓고 가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복잡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법원이 기각을 했을 때 신청을.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가 내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반드시 보충성을 거치고 와야 된다.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내는 거고요. 탄핵 심판은 국회가 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구분해 놓으면 좋겠고요. 특히 정당해산 심판 중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났을 때 내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소속되는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유지해 주는 것이 옳은지 아예 생각은 어떠한지 여기까지 학습하면 아주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별도의 독립기관이고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식이 다소 일반적인 사법기관과 다릅니다. 자, 심판 청구가 있어요.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9명이서 모든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각하라는 용어를 통해서 아예 심판하지 않습니다. 즉 충분히 그럴 만한 다투어야 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각하시켜 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것을 내야 되는데 기한을 놓쳤거나 혹은 서류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애초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안 봐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를 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요건에 문제가 없이 절차적 하자가 없이 이건 심판의 범위 오라 싶으면 종국 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종국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국 결정을 위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원칙상은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용이란 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용이라는 용어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인용되지 않았을 땐 반대말로 기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기각이라는 용어는 소나 어떤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에서 절대적 하자가 없다 싶을 때 이루어지는 게 기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 말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 뭐 법률이 위헌을 했다든지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다든지 정당해산할 만한 사유가 있다든지 헌법이 기본권이 침해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용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9명 중에 6명이 필요하고요. 이와는 별건으로 권한쟁의 심판만 예외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에서는 또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심화학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숙제로 내줄 건데요. 뭐 한정합헌, 한정위헌, 뭐 위헌 결정은 당연히 쉬운 거라 알 수 있겠고요. 헌법 불합치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가 양식적 병역 거부자들도 보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헌법 불합치? 아니 헌법에 불합치, 헌법에 맞지 않으면 위헌 결정을 내리면 되지. 이건 또 뭐야?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헌법 불합치. 숙제로 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고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떠한 심판의 내용인지 확인하는 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설문 과제로 준비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헌법재판소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보충성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했어요. 헌법에서 말하는 보충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하기 위해서 즉 기본권 침해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근데 그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내용을 기본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을 재판관 9명이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면 구제 절차를 거치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잠깐 던져봤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만들어 놓은 뜨거운 감자,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치학적 용어로 뜨거운 감자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거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헌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기사 출처로서 선생님이 여기 띄워놨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의 숙제로 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위헌이 되고 이 사람들은 헌법소원을 냈다고 하는데 무슨 헌법소원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를 우리가 배운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출한 거 부분이 출제를 강의에서 올린 부분이니까 확인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답을 줄 수도 있는데요. 정치적인 부분이고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현장 등교했을 때 마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5월 10일자 굉장히 핫한 경향신문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공식 질문이에요. 앞에서 봤었던 뜨거운 감자, 공수처법, 위헌법률 심판. 자, 이거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죠. 헌법재판소에서 학습한 개념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의견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근데 이 주장을 할 때 그냥 옳고 그름을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근거가 되는 것들,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면 같이 토론 학습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 꼭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3강 법원과 헌법재판소 편이었고요. 정법은 정선호구 다음 시간엔 제14강 국가기관 간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여기는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드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그리고 학교혁신 전남화선 농주고등학교 저는 정선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